네, 이번 시간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서남동에 있는 서남 에코하이츠 105동 20층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84.914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25.69평입니다. 현재 70%가 유찰돼서 2억 8,840만원입니다. 2차 입찰기일은 2024년 10월 15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은 20층 중에 20층입니다. 사용승인은 2015년 5월 19일이고,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현재 임차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전입일자는 2017년 2월 21일이고 확정일자도 동일 날짜에 받았습니다. 2017년 2월 21일. 그리고 배당 요구도 2024년 4월 23일 날 받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4년 5월 23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앞에 2024년 4월 23일에 정확하게 잘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9천만원 있고 월세가 50만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살펴보고 또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행관의 조사 내역입니다. 자, 본건에 대해서 방문을 했더니 폐문부재로 점유자가 조사 불가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및 주민등록을 열람해 보니 세대주 김기영이가 2017년 2월 21일에 김기영 외에 세대원 3명이 진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기영의 보증금 내역을 살펴보면은, 자, 김기영은 보증금이 9천만원인데 그 중에 2천만원은 2018년 11월 28일에 증액이 되었고, 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는 2018년 12월 26일에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9천만 중에 또다시 2천만원은 2020년 12월 30일에 증액됐고, 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는 2020년 12월 31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물건은 정액이 지금 2차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례에 이루어지면서 확정일자도 제대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자, 정액되기 전에 전입했을 때 그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 즉 건저당보다 더 앞서서 전입이 됐는지, 아니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전입이 되었으면은 이렇게 정액될 때마다 확정일자를 이리 2차례에 잘 받아 나간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서 말소 기준 등기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2015년 8월 15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2015년 8월 10일에 동일 날짜에 우리 은행으로부터 건저당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2억 3,650만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해오면서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와 말소 기준 권리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소 기준 등기는 또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 권리의 종류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는,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다 보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자,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권리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자, 이런 권리가 경매 물건의 등기부 등본에 먼저 등기부성에 가장 먼저 접수된
권리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리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경매물건의 등기부상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매물건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건저당 아니면은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렇게 두 가지의 권리만 등록되어 있는 경매물건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등록되어 있든 6가지가 등록되어 있든 아니면은 이 전세권까지 합쳐가지고 7가지가 등록되어 있든 그 권리들 중에서 해당 경매물건의 등기부 등본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6가지 권리 중에서 하나 추가되는 게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자,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자, 집합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거나 아니면은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되고 그 전세권도 또 최선순위 전세권으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최선순위 전세권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그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그 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 해당 경매물건에서 그럼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보면은 이 물건의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지금 권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소유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것은 우리 은행의 건저당 그리고 한국금융자산대부의 건저당 그리고 세 번째 HFW 3사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의 임의경매 이렇게 3가지가 지금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소 여기서 살펴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이렇게 6가지가 해당되더라도 말소 기준 등기는 이는 권리들 중에서 해당 경매물건의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 여기 보면은 접수일자가 왼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은행의 건저당은 2015년 8월 10일에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자산대부의 건저당은 2021년 11월 17일에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우리 은행의 건저당입니다. 2015년 8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고 자,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보다 후순위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보다 후순위인 한국금융자산대부의 금주당은 자, 소멸되고 역시 임의경매도 역시 소멸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인 우리 은행의 건저당보다 앞서서 임차인이 전입을 하면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 임차인이 보면은 2017년 2월 21일에 자, 이렇게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소 기준 등기인 우리 은행의 건저당은 2015년 8월 10일에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입일자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늦습니다. 자, 건저당은 2015년 8월 10일에 설정됐는데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7년 2월 21일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게 되고 이 보증금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서 자, 말소 기준 등기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의 이제 대항력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이 어떤 말인지, 자,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항력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게 되면은 자,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낙찰을 받고 오면은 그 낙찰자에게 임차인이 대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그러면은 자신의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그래서 대항력은 그러면 어떻게 발생되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대항력 발생 요건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냐면은 자, 조금 전에 살펴본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야 됩니다. 자, 좀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 물건에서 자, 말소 기준 등기가 어떤 권리를 했습니까? 자, 우리 은행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저당,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보다 앞서서 전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있는 3조에서 말하고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 대항요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주택인도를 받는데 자, 우리가 국가기관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면은 주택인도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주택인도가 됐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일자를 보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보다 앞서서 전입을 하면은 대항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전입을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요건은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이 두 가지 요건을 바로 대항요건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전입신고하고 주택인도를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대항력의 효력 발생일은 그러면은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대항력이 발생하는 요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전입신고를 빨리 하고 그리고 주택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전입일자가 다 다릅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대항요건을 갖추지만 전입하는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보면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는 주택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 신고를 보고 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주민등록 신고 일자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임차인을 보면은 이 전입일자가 2017년 2월 21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0시에 그러면 이 전입일자가 2017년 2월 21일이니까 그 다음날은 2월 22일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항력 효력은 자, 전입신고 그 다음날 0시 전입신고한 날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2017년 2월 21일에 전입을 했으면은
2017년 2월 22일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이 임차인은 실제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이 2015년 8월 10일에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입일자가 2017년 2월 21일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게 전입 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어서 지금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임차인은 전입일자는 늦지만은 확정일자 배당 요구는 지금 제대로 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 경매물건이 실제 자 이거 보면은 고가에 낙찰이 될 경우에, 자 이는 보면은 지금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2017년 2월 21일에 받았기 때문에 그럼 배당 순위도 대항력은 없지만은 2017년 자 보면은 건저당이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건저당이 설정일자가 2021년 11월 17일입니다. 그러면 1번 건저당 말소 기준 등기인 우리은행의 건저당 이 2억 3,650만 원을 자 우리은행에서 먼저 배당받아 가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조금이라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은행의 건저당 금액인 채권 최고액 2억 3,650만 원. 자, 실제 또 채무자가 그동안에 2015년 8월 10일에 우리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금 보면 한 9년 흘렸는데 대출금을 좀 상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 최고액이 2억 3,650만 원이지만은 실제는 대출 받은 거는 120%니까 뭐 한 2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2억 정도에서 8년 동안 지금 거의 9년 동안 이렇게 상환을 해왔기 때문에 뭐 한 1억 5천이 채권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억 5천 이상의 낙찰되면은 자, 이 임차인이 일부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2억 8,8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실제 이 임차인이 자, 2024년 10월 15일에 자, 이 금액 이상으로 낙찰이 됐을 때 자, 1번 이 말소 기준 등기인 우리은행의 건저당이 이렇게 2억 3,650만 원 상한 금액을 안 했다 치더라도 2억 정도를 뭐 채권액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보면 2억 8,840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 금액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다 받지 못하더라도 90%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을. 자, 그래서 자, 확정일자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입일자는 말소 기준 등기인 우리은행의 건저당보다 앞서서 진입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임차인은 건저당보다 늦게 전입을 해서 대항력은 없지만은 자 1번 건저당이 2억 3,650만 원 밖에 채권 최고액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낙찰을 받으면은 자 확정일자가 2017년 2월 21일에 받았고 배당 요구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후순위로 자 1번 건저당이 배당받고 나면은 그 다음 후순위로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의한 그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임차인은 지금 대항 요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즉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주택 인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신고, 즉 전입신고를 하면은 대항 요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어야 됩니다. 일반 매매로 됐을 때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데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4번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4번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요 임차인처럼 지금 보면은 임차인이 이 건저당 2015년 8월 10일보다 늦게 전입을 하면서 2017년 2월 21일에 전입하면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보면은 자기가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그리고 경매로 지금 매각되고 있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이렇게 받았다면은 또 이 경매물건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받지 못하면은 누가 배당을 받겠습니까? 이 세 번째 있는 권리 한국금융자산대부에서 이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건저당 1억 9,200만 원이 이제 1번 건저당 우리 은행의 건저당이 2억 3,650만 원인데 여기에서 실채무액이 얼마인지 1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을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은 이 한국금융자산대부에서 이 대부의 건저당이 1억 9,20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지금 보면은 전입일자도 하고 확정일자도 하고 배당 요구도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대항력은 없지만은. 그래서 대항력은 없지만은 이렇게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확정일자 날짜에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에는 우선 변제권으로 발생하는 게 2017년 2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건저당은 설정일이 2021년 11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건저당 2015년 8월 10일 다음에 2번 임차인 확정일자 2017년 2월 21일이 배당을 받고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세 번째 건저당 한국금융자산대부의 건저당 2011년 11월 17일에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배당 받을 금액이 없겠지요. 임차인의 보증금하고 1번 채권액을 다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면은 매각대금에서 얼마나 높게 매각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3번 그 건저당까지 배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자,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 신고하고 주택 인도받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임차인처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자, 경매로 공매로 매각된 건 당연한 것이고 자, 4번에 있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 요게 이 임차인은 보면은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정확하게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입일자, 확정일자까지는 잘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자, 여기 3번 한국금융자산대부 건저당이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자, 이렇게 이제 자기 보증금은 날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대항력이 없더라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 전입일자가 늦어서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배당요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은 없어도 자기가 말소 기준 등기인 건재당보다 그 다음 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90% 이상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이고, 자, 여기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점,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항요건의 기준 시점과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자, 대항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입니다. 점유. 즉, 주택 인도지요. 인도. 자, 주택 인도를 점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점유, 그리고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갑을 병이 있는데 자, 갑을병의 우선 변제권 발생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임차인, 자, 갑 임차인을 보면은 점유가 2024년 5월 5일에 점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2024년 5월, 점유는 2024년 5월 5일에 했고, 전입신고는 2024년 5월 4일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정일자는 2024년 5월 4일에 한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대항력은 그러면 언제 발생하느냐? 자, 보면은, 자, 전입신고와 점유가 더 늦은 날짜. 점유는 5월 5일에 했는데, 전입신고는 5일 4일에 했습니다. 그럼 하루 늦는 것이 지금 전입신고와 점유보다 더 늦습니다. 그러면은, 점유를 5월 5일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일자도 5월 4일에 했기 때문에 최고 늦은 날짜가 지금 5월 5일입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은 하루 그 다음날 0시에 발생하니까 5월 6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월 6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도 지금 요 날짜, 더 늦은 날짜, 최고 늦은 날짜가 점유일자입니다. 2024년 5월 5일. 자, 5월 5일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는 5월 4일입니다. 두 개 다. 점유는 5월 5일이 최고 늦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5월 6일 0시에 발생하고, 우선 변제권도 5월 6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점유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점유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 이런 사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임차인 을에 대해서, 을은 그러면은 점유를 언제 했냐면은 2024년 7월 7일에 했습니다. 자, 전입신고는 2024년 7월 8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2024년 5월 10일에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럼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냐면은, 자, 보면은, 자, 점유를 2024년 7월 7일, 전입신고를 2024년 7월 8일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짜, 점유와 전입신고 중에서 늦은 날짜가 7월 8일입니다. 전입신고한 날짜. 그러면 늦은 날짜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24년 7월 8일이 그 다음 날이면 7월 9일 0시에, 이렇게 7월 9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웃음 변제권도 역시 이렇게 더 늦은 날짜, 확정일자는 2024년 5월 10일에 받았지만은, 자, 웃음 변제권도 지금 보면 더 늦은 날짜가 2024년 7월 8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0시에 7월 9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웃음 변제권도 7월 9일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병임 차인을 보면은, 자, 2024년 8월 10일에 점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2024년 8월 11일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정일자는 2024년 8월 12일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점유는 8월 10일, 전입신고는 8월 11일, 확정일자는 8월 12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최고 늦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보면은 최고 늦은 날짜가 확정일자가 8월 12일 최고 늦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자, 점유와 전입신고 중에서 늦은 날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유가 8월 10일이고 그리고 2024년 전입신고는 2024년 8월 11일입니다. 자, 그러면 점유와 전입신고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늦은 날짜가 전입신고 8월 11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8월 1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월 1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리고 자, 보면은 확정일자가 2024년 8월 12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확정일자도 이 지금 대항력이 발생한 거는 8월 10일 0시에 발생하지만은 웃음 변제권은 요 8월 10일 낮에 발생하게 된다는 거, 이걸 중요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은 8월 10일 0시에 발생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는 2024년 8월 12일에 받았기 때문에 웃음 변제권은 8월 12일 낮에 웃음 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물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차인은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다 하는 바람에 대항력은 없지만은 1번 건저당 다음 순위로 전입일자가 2017년 2월 21일이고 확정일자가 2017년 2월 21일이기 때문에, 자, 확정일자 이 기준 날짜로 해서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2015년 8월 10일입니다. 그러면은 확정일자에 의한 웃음 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 이렇게 을과 같은 사입니다. 보면은 2024년 7월 7일에 점유를 했고 전입신고는 2024년 7월 8일에, 확정일자는 2024년 5월 10일입니다. 자, 이럴 때는 대항력은 2007년 7월 9일 0시에 발생하고, 역시 웃음 변제권도 7월 9일 0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서도 지금 보면은 전입일자가 2017년 2월 21일에 했고 확정일자를 2017년 2월 21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웃음 변제권은 전입일자 2017년 2월 21일에 전입했으면은 2월 2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의 웃음 변제권도 2017년 2월 22일 0시에 확정일자에 의한 웃음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은행의 건저당 2015년 8월 10일에 이렇게 채권 채굴 배당받고 나면은 그 다음 순위로 이 임차인이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제 배당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당을 받게 되는 내용을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자, 배당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최저 매각대금 좀 보면은 2차 입찰기일이 2024년 10월 15일에 최저 매각대금인 2억 8,840만 원에 자, 매각된다고 기준 잡았을 때, 자, 보면은 매각대금이 2억 8,84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매각이 되면은 경매 비용을 차감하게 됩니다. 자, 이 경매 사건에서 경매 비용이 446만 천 원이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지금 보면은 이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차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매각대금에서 요 정경매 비용이 지금 0원이기 때문에 내나 매각대금 이 금액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비용 446만 천 원을 이렇게 빼면은 제외하게 되면은 실제 배당할 금액은 2억 8,353만 9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자, 건저당은 이렇게 채권 최고 2억 3,650만 원. 자, 이렇게 우리 은행은 다 100%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제 배당할 금액 2억 8,393만 9천 원에서 1번 건저당 말소 기준 등기는 우리 은행의 건저당이 2억 3,650만 원을 배당받고 나면은, 자, 이렇게 배당받고 나면은 배당 후에 잔금이 4,739천 원이 남습니다. 자, 이 금액을 이제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긴 기억은 지금 보면은, 자, 채권 최고액은 지금 보면은 임차인은 5천만 원을 녹아 있습니다. 자, 긴 기억은 보증금이 9천만 원이지만은 처음에 정액되기 전에 보증금이 지금 보면은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두 차례에 의해서 지금 정액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을 보면은 이 임차인은 원래 5천만 원인데, 자, 9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언제 정액됐냐면은 2018년 11월 28일에 정액되고, 또 확정일자를 2018년 12월 26일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액된 보증금은 2018년 12월 26일 기준으로 2천만 원 또 정해지게 되고 배당을 받게 되고, 또 9천만 원 중에서 또 2천만 원이 또 정액됐습니다. 언제? 2020년 12월 30일에 정액됐고, 이 정액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는 2020년 12월 31일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받은 부분이 이 일자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두 번째 정액된 금액의 확정일자도 2020년 12월 31일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건저당보다 더 빠릅니다. 지금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한국금융자산대부에서는 건저당 설정일이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1번 건저당이 받고 남는 금액은 다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면은 배당표를 보면은, 자, 우리 은행의 건저당 2억 3,650만 원을 자 100% 배당받고 나면은 4,743만 9천 원이 자 이렇게 정액되기 전에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94.88%를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입찰을 하면서 최저 매각대금 2억 8,84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찍어내게 되면은, 자, 임차인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못 받은 금액이 256만 천 원입니다. 자, 260만 원 치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정액된 2천만 원, 4천만 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260만 원하고 이 4천만 원, 4,260만 원 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낙찰 최저 매각 대금보다 한 4,300만 원 정도 더 높게 낙찰을 받으면은 이 임차인은 다 전액 보증금을 배당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항력은 없었지만은 왜 그러면 받게 됐냐?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잘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배당 요구를 안 했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은 이 9천만 원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다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자,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잘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낙찰 금액만 조금 높으면은 대항력은 없어도 보증금을 전에 배당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물건에서는 일단은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자, 아무런 부담 없이 입찰가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또 특별한 권리를 인수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가 낙찰을 높게 하면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더라도 배당을 받아가게 된다는 것, 그걸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물건이 건물 면적이 실평수가 지금 보면은 84.91제곱미터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서 그러면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84.94. 자, 여기 보면은 84.914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24년도에 지금 보면 한 10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층은 20층 중에 20층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 높은 층을 보면은 자, 16층이 2024년 5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3억 5,800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6층이 3억 7,800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2층은 아주 저층인데 9월 29일에 3억 6,300에 거래됐습니다. 자, 9월 달에 아주 저층이 2층이 3억 6,300에 거래될 정도면은 지금 고층인 20층은 3억 한 8천 정도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2021년 19층이 4억 8천에 거래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조금 그때하고는 다르겠지만은 한 3억 8천 정도에는 거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층은.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 물건의 10월 달 실거래가는 3억 8천으로 보겠습니다. 3억 8천. 자, 3억 8천에서 자기가 수익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자, 3억 8천에서 수익을 8천만 원 생각하면은 우리는 3억에 입찰가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3억 8천. 한 경매 물건에서 8천만 원의 수익을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매 물건은 특수 권리가 아니고 일반인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는 이 물건의 10월달 실거래가는 3억 8천으로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수익 금액을 얼마나 차감시키냐에 따라서 입찰가가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84.914제곱미터니까 일반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평수입니다. 그게 장점이고 2015년 5월 19일이 사용승이니까 아직까지는 10년이 되지 않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 보면은 500세대가 되지 않는 게 단점입니다. 499세대. 자, 단지 수가 좀 작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자, 이는 단점은 세대수가 작다는 거. 이 단점이고, 장점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평수가 좋다는 거. 그리고 층수가 뭐 20층 중에 20층이란 거. 그리고 사용 승인이 2015년 5월 19일이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되지 않은 그런 아파트라는 거. 그래서 세대수가 500세대가 안 된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한 1000세대 이상 돼야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500세대가 아직 되지 않는 아파트는 1년 이내에 거래하는데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입찰을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그 투자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투자자는 당장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약간 1000만원에도 저렴하면은 저가로 이렇게 낙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또 1000만원 수익을 보면서 또 입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거래가를 3억 8천을 잡았는데, 이 물건을 꼭 원한다면 우리가 한 3억 5천 정도, 이렇게 입찰가를, 그러면, 수익이 한 3천만원 보고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의 실제 경쟁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일 번지 매각 물건으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2020년도에 경매가 되고 지금 없는 상태네요. 2억 7천에 이는 2020년도에 지금 4년 전에 지금 거래이기 때문에 참고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00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3억 5천 이상 적는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적는 사람들이고, 지금 500세대가 안 되는 게 단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매도하기 위해서는 좀 저가의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가 있다면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우리가 투자자들끼리만 경쟁을 한다면은 좀 저가에 받아야 1년 이내에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3억 8천 중에서 5천만 원 정도, 자, 수익을 생각하면은, 자, 우리가 3억 3천 정도에 이렇게 입찰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억 3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찰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성명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다 자기가 작성할 줄 안다고 보고, 자, 우리는 입찰 가격을, 자, 3억 3,100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억 3,100만원. 자, 이렇게 우리는 입찰가를 3억 3,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자, 여기 보면은 2024년 10월 15일 최전 매각 대금, 자, 최전 매각 가격 이상으로, 이 금액의 10%를 적으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 10% 녹아 있죠. 2,884만원. 자,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이 금액 이상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하로 적으면 입찰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3천만원 적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 자, 입찰 보증금은 3천만원을 적겠다. 3천만원. 자, 그렇게 하고 자기 압수표로 제출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그리고 입찰자는 자기 이름 적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은 여기서 주의사항으로서 중요한 것은 입찰 가격을 적으면서 수정할 부분이 생기면은 무조건 새길 입찰 용지에
새로 작성하셔야지 수정해서 제출하다 보면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새길 입찰 용지에 다시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